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입성하는 거 평생의 꿈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그런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반값에 낙찰받는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저희가 이제 아너스 클럽에서 추천된 실전 진행 물건이고요. 아직 입찰 기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물건은 이 물건인데요. 2022 타경 108801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주공 6단지 물건입니다. 수인분당선 대모산 입구역에 딱 붙어 있습니다. 개포동역하고도 또 사이에 있고요. 개포주공 1단지부터 8단지까지 이렇게 쫙 이제 늘어서 있는데 1, 2, 3단지, 그 다음에 4단지, 그 다음에 8단지 이런 데들은 이미 재건축을 거쳐가지고 지금 신축 아파트로 변모된 상태에서 시세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 6단지하고 7단지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부분 같은데 6단지 물건이 경매로 나온 상태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죠. 위쪽으로 좀 조금만 좀 올라가 주면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요. 지금은 구축이지만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 꽤나 가치 상승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다음 상승 사이클에 맞물려 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매우 높은 상승이 예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그 감정가가 26억 7천만 원의 감정평가가 돼 있다가 그것도 한 1년 한 7, 8개월 전쯤에요. 두 번의 입찰을 거쳐 가지고 지금 17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호가는 30억 이상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거의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 물건을 보실 때에는 이렇게 비굴한도 한번 보시라 했죠. 대지권 비등기는 일괄적으로 대지권 등기가 안 된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뒤에 게 문제죠. 본건에 대한 개포주공 6, 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2023년 6월 23일 건축 심의를 듣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접수 중인 바 이게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당시의 내용들인데 지금은 이제 건축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낮고요. 이런 상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금 소유자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임과 별첨 사실조회 회신을 참조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회신을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원인 건 맞다. 현금 청산 여부 혹은 이렇게 동호수 분양 내역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로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가장 큰 쟁점은 뭔가요? 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는 조합원 지위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단순히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괜찮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신데 그런 부정확한 그런 지식들을 아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오늘 한번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할 테니까 이런 유사한 물건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경매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것처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양도가 금지다 이게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만 해당되는 거죠. 부동산 상승기에 초중반일 때는 규제가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해제가 돼서 남아있는 투기 과열지구는 강남 3구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및 용산구 4개 지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물건
물건 자체가 지금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건 맞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후라는 것도 맞겠고요. 그렇게 되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금지가 되는 상황인 거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면 일단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 현금 청산 금액이 낙찰가보다 현저히 못 미친다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리고 현금 청산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오랜 시간 기다려서 현금 청산됐는데 낙찰가보다 현저히 못 미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2번이나 유찰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의 금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예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39조 2항 7호에 나와 있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정해지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물건은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날 경매가 개시 결정이 됐는데 주식회사 한경파트너스 대부라는 대부업체에서 이 경매를 진행을 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은행이 경매 신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은행으로부터 이런 것, 그 채권을 양도받아가지고 이제 NPL 투자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경매도 넣었고, 그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이런 대부업체에서 NPL 투자 형식으로 인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물건 자체는 아예 대부업체가 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은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대부업체도 저당권 설정했을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설정한 저당권을 양도를 받은 것일까요? 그걸 한번 또 보시면 채무자금 소유자가 이제 이렇게 10억을 대출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그 저당권자가 어디였냐면 대출은행이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이었는데 요거를 이 한경파트너스 대부라는 대부업체에서 양도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서 경매를 넣고 그 후에 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저당권을 양도받고 대부업체의 이름으로 경매를 넣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되게 불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이 경매를 넣은 거로 봐서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가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금융기관에 혹시라도 이 대부업체가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주택법 시행령 71조 제1호 강목의 금융기관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신한은행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다음에 또 여기 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런 건데 거기에 혹시 대부업체가 포함될 것인가 봤더니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은 여러분 흔히 아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결론적으로 보면은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관련 기관에도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업체가 경매를 넣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물건은 현금 청산 대상에 해당될 뿐인 거. 그래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아까 이제 왜 이 대부업체가 그 원래는 신한은행이 저당권자였는데 특정 채권 대의 변제라고 아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민법상 이 변제자 대의에 관한 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채권자가 있는데 그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변제했다, 그래서 대의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다라는 규정이 민법 제482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한은행의 채권을 대의 변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권리를 그대로 이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은행의 권리를 그 전에 이전받은 거니까 은행이 마치 경매를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의 변제한 대부업체를 은행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게 쟁점이 될 텐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들인데 은행이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매나 공매를 넣었을 때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로 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공매가 진행됐을 때에는 이렇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의 그 원칙 규정을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그거를 확정채권 대의변제를 해서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대부업체 경매를 넣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은행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고 싶은데 경매를 통해서 혹은 이제 공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예외에 해당돼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은행에 이제 소액 대출을 받고 그걸 이제 대신 변제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고 자기가 낙찰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잠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석한다고 치게 되면은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도 경매를 넣었을 때 이런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결례를 예단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우리는 보수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입찰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물건을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죠. 또 다른 새로운 해법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냐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또 다른 예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2항 4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10년이 넘어가고 거주기간이 5년이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를 받아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된다. 이런 또 다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 양도금지 예외 규정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그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경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1주택자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24나 위텍스 같은 그런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세대원 전부의 지방세 납부 증명서를 떼보는 거. 그다음에 소유기간 10년 확인은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되겠고 거주기간 5년 확인은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우리 물건은 어떨까요? 다시 물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지금의 현재 소유자인 김모모 씨가 다른 데 살고 계시다가 여기로 전거를 했습니다. 전거를 한 게 2003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서 살고 계신데 주소 변동이 그 이유는 없죠. 그리고 아까도 물건 명세서에 봤을 때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소유자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한 기간도 10년이 넘었고 여기서 계속 거주했다 그러면 거주 기간 5년이 넘은 게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확인이 되는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 해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반 매매를 할 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 세대원들의 그런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쪽 소유자를 만나봐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아니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매매를 해달라고 공인중개사 요청을 했을 때 인근의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세무서 같은데 가서 내가 이거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어하는데 이런 정보들 좀 알려달라라고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알려줘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개인정보 보호니 아니면 귀찮으니까 거절하는 경우들이 태반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대충 뭐 아까 보셨다시피 소유기간 10년이 됐고 거주기간 5년인 것들은 등기부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과연 1세대 1주택자일까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 부분만 분명히 확인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물건은 입찰을 해도 괜찮은 물건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확인했더니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업체가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그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포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현금 청산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 청산되는 경우에 보상 금액이 만약에 우리 낙찰가보다 현저히 높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투자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입찰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경우에 보상 금액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3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이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을 한다는 개념들은 기본적인 원칙은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은 시가에 준하는 보상, 이게 이제 손실보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73조가 뭘까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싸게 보상금을 정할 것이고 현금 청산을 당하는 조합원 측에서는 비싸게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리고 법원에 이런 진행되는 실무를 알고 있으면 현금 청산되는 경우에 보상 금액 정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한다. 이 기준이 뭐라 그랬죠? 아까 정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은 시가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가보상은 당연히 감정평가 기관 두 군데를 선임을 해서 그 감정평가 기관이 내놓은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금액,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협의를 하는데, 그 금액이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절을 하겠죠. 소유자든 아니면 조합이든 이렇게. 그럴 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데, 수용 재결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금액, 수용금이겠죠. 그거를 이제 공탁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를 수용 재결을 하고, 아니면 법원에 이제 그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겠죠. 그럴 때는 법원에서 별도로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똑같죠.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해가지고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수용 재결할 당시 혹은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할 당시에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현금 청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물건을 단순하게 포기할 것들이 아니라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충분히 입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셨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입찰하려면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지라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그 전제도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몇 군데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는요. 그 아파트라는 전제가 있고, 다음에 조합 설립 이후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외 규정들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두 군데나 있고, 두 개나 있죠. 그런 걸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상태에서 또 예외 규정이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금 청산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추정해 본 다음에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물건에도 여러분들은 입찰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큰 의미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규제가 심할 때에도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입찰하실 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 아너스클럽 실전투자반에서 추천됐던 물건들인데, 이런 정확한 저희는 법률적인 검토 하에서 입찰도 하게 되고 추천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물건의 가치 꼼꼼하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대출이나 그다음에 명도에 대한 조언들, 매각에 대한 조언들, 그다음에 부동산 전망들, 그다음에 유망 지역들을 또 추천해 드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전 투자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너스클럽 그러면 막 66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높았는데, 요즘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대폭 할인해가지고 요번에 한해서 440만 원에 제가 직접 지도하는 실전 투자반을 3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혜택은 뭐냐면, 저희 이제 행꿈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그 윌쌤이 진행하는 경매 초급반, 혹은 람세 선생님이 진행하는 중급반, 이런 강의들을 듣게 되시면 110만 원을 추가로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30만 원이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약 컨설팅을 의뢰받았다고 한다면 컨설팅 그 수수료가 440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그거보다 못 미치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수백 개의 물건을 추천받을 수 있고, 모든 절차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실전 투자반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